네, 음, 이 집합 건물의 판례를 보면서 이제 관리 방법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관리단 분쟁 사례, 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관리단들이 이제 분쟁 사례가 좀 있는데, 그냥 뭐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각각 그냥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관리단 분쟁 사례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상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이제 관리단이라고 해요. 관리단. 자, 관리단이 아닌데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소송상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상가 같은 경우 이 상가관리위원회 이런 데들도 비법인 사단으로서 어떤 이제 본인들만의 이제 관리 행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얘기죠. 자, 충분히 소송 당사자의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소송 당사자는 상가나 오피스, 상가나 아파트하고의 어떤 소송이 붙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얘를 좀 넓힐게요. 자, 자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 분쟁 유형입니다. 자,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구분 소유자가 함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지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상가 주차장에 대한 용도 변경, 예를 들어 쓰레기장 설치라든가 주차장 사용 등에 관한 용도 변경을 결정할 수 없다. 자, 이거 많이들 있는 얘기죠? 자,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로 보면 의결권이라고 보면은 쪽수는 아파트가 더 많아요. 그 상가는 몇 개 없잖아요. 아파트가 더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걸 결정하면 안 된대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이게 중요하죠.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만으로는 결정하면 안 된다. 자, 상가 동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자,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 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본대요. 자, 아파트 전체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뭐 입주자 대표 회의, 뭐 예를 들어 뭐 땡땡 아파트, 뭐 이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단체가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그쵸? 그 상가, 자,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권이나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방해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존재하는 관리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의, 그냥 강행규정이라고 할게요.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그 외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된다면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자, 관리규약이, 그쵸? 관리규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었대요. 그쵸? 위반되거나 그 외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대요. 그러면 사회관념상의 현재의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야,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옳은 판단이죠, 이런 건. 이런 판결을 한 대법원 그 판사님들은 좀 존경할 만한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좀 그 상황을 굉장히 뚫어지게 보고, 그러니까 모든 판사님들이 그렇죠. 저는 모든 판사가 자 그렇게 잘 판단한다고 보진 않지만 이런 좋은 판결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실무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 판결문, 이런 것들은 되게 좋죠. 존경할 만하죠, 이런 분들. 자, 부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양한
그러니까 수개, 많은 점포를 가진 구분 소유자라 할지라도 1인의 구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자, 이거 어떤 걸까요, 이게?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이거죠. 제가 투자를 했는데, 100호실짜리 오피스텔인데, 제가 법인으로 한 51개를 산 거예요. 51개를. 그러면, 나머지 49명, 또는, 나머지 49개의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저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왜? 제가 51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이 사람들 잽도 못 쓰거든.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요. 예전에 그랬죠. 근데 이 대법원 판결 아주 좋은 판결문이라고 봅니다. 자, 1인의 구분 소유자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의결권 하나다. 넌 51개 가져도 넌 하나야. 1인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인. 이해되시죠? 이거는 공정함에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함. 그쵸?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은 조금 민주주의적으로 공정해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후분양자가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하다면 해당 수분양자 역시 의결권을 가진 구분 소유자에 해당한다. 자, 등기상 넘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의결권 권리가 없어요. 투표 권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난 이미 분양대금을 다 완납한 거야. 나 분양대금을 다 완납하고 내 건데 등기만 안 된 거야. 왜? 이유가 예를 들어 시행사가 어떤 서류를 좀 구비를 잘 못했어. 혹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랬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대법원에서는 그 사람은 구분 소유자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확실한 건 그 건물이 등기가 안 됐을 뿐이지만 그 사람 거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은 뭐예요? 서류상 등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결국은 구분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래를. 그러니까 거래를 완료한 사람은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공정한 판결 감사드립니다. 자, 6번 관리인의 선임, 해임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 적법한 서명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강행규정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을 참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누군가를 자르고 싶어요. 이 사기꾼 같은 입주자 대표회의, 사기꾼 같은 관리사, 예를 들어 관리소장, 사기꾼 같은 관리단 해임하고 싶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해임할 때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자기에 관한 어떤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수집해서 자르면 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서면 동의로 이런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로는 하지 말고, 그쵸? 어떻게 해요? 수집해서 사람들 와서, 그쵸? 의결의 수집 방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문자로, 팩스로 이런 전자서명으로만 이 사람들을 해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절차입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게 조금 그렇죠. 왜 이런 일로 대법원까지 갔다는 건 끝까지 이렇게 했다는 건데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 참 우리나라에 멧돼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대법원 판례 사례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법원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자, 7번 관리인의 임기 종료나 계약 만료 이후에 새로운 관리인이 없는 상태라면 기존 관리인이 관리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직무를 수행함이 마땅하다. 정당하다. 그냥 마땅하다는 아니고 정당하다 이 얘기예요. 자, 관리인 임기가 종료됐어요. 종료됐는데 새로운 관리인 선출을 안 하는 거야. 없어.
근데 기존에 있는 관리인이 지금 기존에 1년, 2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뭐 하는 거죠. 그것도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빨리 선출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상간의 점포와 관련하여 권장 업종을 지정하여 부장받은 자, 이거 중요하죠. 자, 분양받으실 때 중요하죠. 분양받거나 내가 어떤 상가를 계약하고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한 상가에 내 업종 하나만 들어가고 싶은 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아니, 한 상가에 영어학원이 2개, 3개 들어가면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한 상가에 떡볶이집이 2개, 3개 들어가면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하죠. 그 얘기예요. 자, 상간의 점포와 관련하여 권장업종을 지정하여 분양받은 자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동의도 없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그렇죠?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도 대법원 97-42540 판결문입니다. 자, 정리하죠. 자, 상가에 들어갈 때, 자, 권장업종이나, 그쵸? 지정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약국만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약국은 나 하나뿐이야! 라고 했는데, 그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집을 빨리 팔려고, 그러니까 상가를 빨리 내놓으려고, 혹은 빨리 들어오려고. 그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대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 나왔죠. 참고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단순히 항목상 공용 부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합 건물에 공용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까지이다. 연체관리비가요, 단순히 특별승계인에 승계되는 범위가 이렇게 공용 부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공용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집합 건물의 공공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까지, 공공의 비용이니까요. 공공의 비용.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전기 수도를 개인 집으로 그냥 한전에서 우리 집으로 그냥 상수도 사업소에서 우리 집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일본 특정 건물은 관로가 하나 들어와서 그 건물 전체, 그러니까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와요. 한 동에. 그래서 한 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건물로 나옵니다. 한 건물 만 톤에,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뭐 만 톤에 2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해요. 그러면 그 소관에서 이 관리자가 검침을 통해서 매월 사용한 만큼 그 세대 사용료를 이제 부과해서 받아서 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공용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세대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건데, 어떤 특별승계인이 경매받은 자가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야, 특별승계인에게 해당하는 건 공용 부분의 사용 범위이기 때문에 나는 내부에서 사용했던 전기수도세는 못 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집합 건물의 공공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로는 전기수도세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세로 얘기했지만 그 외적인 비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공공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이다. 그러니까 모든 비용이다. 그냥 관리비가 딱 있다. 그럼 연체료 뺀 나머지. 자, 이렇게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이 경매 받으실 때 연체관리비가 있어요. 연체관리비는 원금만 내시는 겁니다. 원금만. 연체료는 내지 않아요. 있죠? 연체료가 수백만 원 됩니다. 왜?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간 거예요. 대부분 상가들 연체료까지 관리비해서 수백만 원인데 그 중에 뭐 엄청납니다. 연체료가. 거기서 연체료는 빠집니다. 원금만 냅니다. 원금만. 그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서 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대법원 판례 위주는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맙시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만한 어떤 상황이 없을 거예요. 당신이 살아가는 이상에. 대부분 이제 가칭관리다, 이 멧돼지 같은 놈들, 이웃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한 10분의 1 또는 100분의 5 정도가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식하게 멧돼지처럼 막 울타리를 넘어서 진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분들이 이제 법으로 조져줘야죠. 전문용어로.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0번. 형식상 구분 소유자로서 등기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된 시기 동안 부과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형식상으로 구분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살아 하더라도 그 등재된 시기 동안 부과된 관리비를 지급해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의 의무예요. 그쵸? 보시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11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에 대해 관리비를 감면하는 것은, 자, 구분 소유자 중에 일부에 대해서 관리비를 감면해 주겠대요. 감면하는 것은 결국 관리규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아닌 관리단 총회 의결이 요구된다. 중요하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편안하게. 자, 요즘에 되게 웃긴 기사들을 많이 봐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국회에서 내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연금을 50% 인상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활동비를 매년 1억씩 인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국민들은 뉴스를 보다가 봉 찢어. 뭐야?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쵸?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집합건물이 훨씬 낫다는 거야. 집합건물법을 좀 국회에다가 좀 비슷하게 좀 이런 관련 법령을 좀 연계해야 돼요. 잘 보세요. 구분 소유자 중에 일부에 대해 관리비를 감면하는 것을 누가 했냐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했어요.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뭐예요? 우리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관리위원회죠. 그쵸? 그러면 100명이 사는 집에 한 10명 정도 혹은 5명 정도 이 사람인데, 나라로 보면은 정치인들인 거예요. 국회의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 관리비를 감면받았대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소송이 왜 들어갔겠어요? 그쵸? 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결의를 한 거예요. 한 7, 8명, 10명이, 입주자 대표회의 몇 명이 그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야, 우리 이거 열심히 일하는데 관리비라도 조금 뭐 이렇게 감면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그래, 뭐 입주자들이 우리 뭐 관리단 시켜줬으니까,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 만들어줬으니까, 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결정하자. 그러니까 뭐 내년부터 아니면 혹은 내일 당장부터 우리 관리비 그냥 100% 감면. 야, 우리는 좀 공짜로 좀 살아보자. 이런 거죠.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자, 관리비를 감면받는 것은 결국 관리규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리위원회 일부의 정치인들이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 총회의 관리단 누구예요? 전체 국민들, 전체 입주자의 총회 의결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 가압 3197 이 판결 내신 이 판사님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정치판에 가서 전체적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관리위원회 의결을 하는 행위를 잡아줘야 돼요. 법으로. 그쵸? 참 좋은 판결. 아주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자, 12번. 관리규약상의 단전단수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면 사회질서의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은 유효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리규약상에 단전합니다, 단수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리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끊어요. 제가 입주자 대표이면 끊습니다. 과감하게. 왜? 그 사람은 혼자 저쪽에 시골 가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쵸? 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살든 전원주택에 살든 단독을 살든 뭐 고급주택에 살든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 거주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끊어야죠. 자, 끊었어요. 끊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대죠. 야, 돈이 없어. 뭐 단전 단수를 풀어야 뭐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줄 거 아니야. 하면 어떻게? 아니죠. 이미 사전에 그런 비용들이 부과됐다면 사용하는 부분은 일부 한두 달치 가지고 이렇게 단전 단수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 4, 5개월 이상, 6개월, 4, 5개월 이상 금액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 이상 정도 됐기 때문에 단전 단수를 한 거예요. 몇십만 원 때문에 단전 단수를 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세상이 다 날강도 같겠지만 돌려 생각하면 본인이 잘 날강도인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사용한 건 자기가 내야죠. 적정하게 100% 못 내더라도 일부라도 내면서 사용을 했으면 저 단전 단수 안 들어가죠. 자, 이것도 좋습니다. 관리규약상의 단전 단수 규정이 적법한 절차 뭐예요? 의결, 단전 단수, 관리규약은 어떻게 해요? 과반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자, 관리규약은 4분의 3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집행됩니다.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관리규약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하면 돼요. 그래서 집행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정되었다면 유효하다라는 거죠. 참 좋은, 네. 자, 좋은 판례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13번. 구분 소유자가 소방, 안전상 등의 이유로,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 위협은 추상적 위험이 아닌 구체적 위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또 제가 또 제 사례를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건물 중에 그 도시형생활주택 한 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자면 한 15층짜리에 뭐 한 80세대, 100세대 이런 건물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죠. 이런 건물들 보시면 이 신축 건물들 이제 양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물이 바짝 마르기 전에 한 5년 되기 전에, 3, 4년 되기 전에 이 소방, 이 스프링클러 연결돼 있죠, 다. 그리고 뭐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다 돼 있죠. 이게 오작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P형 수신기, 뭐 R형 수신기 해서 건물에서 하지만 오작동이 심합니다. 오작동은 뭐냐면 실제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새벽에 갑자기 막 전체 사이렌이 울려서 사람들이 막 불난 줄 알고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몇 번 있어 버리면 어떤 분들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거나 좀 이런 분들은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는, 관리비 입금을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런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방 설치 업체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을 짓는 어떤 그 계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오작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뭐 결로, 뭐 대부분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뭐 결로, 뭐 누수, 그리고 뭐 합선 이런 등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실제 오작동이 일어나는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낮에는 출동을 잘 안 하는데 밤에 출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연기 감지기 있는 집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연기 감지기가 뭐냐면요, 너무 미세해서, 제가 좀 되게 리얼하죠. 담배 잘 잡죠. 이렇게 딱 이렇게 피시면 한마디로 생선 조기만 구워도 그 조기 그 탄내가 나도 이제 연기 감지기가 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배 연기를 피워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민해요. 저희가 이제 갈수록 소방법이 예전에 이제 뭐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게 몇 년 전에 계속 났잖아요. 그래서 소방법이 계속 개정됐어요. 뭐 좋아요. 건축법, 소방법은 개정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개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개정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건축 비용이라든가 건축 시공 방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작동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집합 건물은 이 건축주의 수익의 목적에 따라서 짓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후 관리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오작동이 심해요. 근데 오작동이 심한데 이 소방 같은 경우는 막 울리긴 하지만 실제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분들 입장에선 직접 뭐 이렇게 불났을 때는 뭐지, 불이 안
안 나고 오작동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이어야 된다라고 제주지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쵸? 어찌됐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오작동이 난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오작동이 계속 난다고 해서 소방업체를 끊을까요? 끊어요? 야, 니네 어차피 오작동 나니까 관리하지 마. 이럴까요? 그럼 진짜 불나면 다 죽죠. 그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거예요.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관리비 청구는 부적법하다. 자,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에 의해서 제기된 관리비 청구는 부적법하대요. 자, 제가 실제 소송을 한 3번 하면서 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들 때문에 이제 소송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습성이에요. 습성. 첫째, 제가 저희 사례도 그렇지만 관리비 35,000원짜리를 저희가 관리할 땐 35,000원짜리인데 얘네들이 가칭으로 자기들이 관리단을 형성해요.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요. 불만을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내보내고 본인들이 그냥 해요.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관리비 징액.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35,000원에 종합관리를 할 수 있는데 왜 관리비가 7만원이 넘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그 짓을 해요. 왜? 이게 150세대, 200세대, 200세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세대, 100세대, 150세대요. 평균 그런 거 장난질하는 애들이 200세대, 100세대, 150세대 조그만 중소형인데 좀 약간 아파트 비슷한 중간 이런 데들 가서 장난들을 많이 하는데 걔네들이 그 멧돼지 같은 애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35,000원에도 종합관리를 맡길 수 있는데 얘네들은 다 자기네 아는 관리업체나 다 있어요. 아는 하자보수 업체들이 있어서 지네들이 들어가서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뭐 7만원 뭐 8만원 받아도 되지 않아? 뭐 관리업체는 하죠. 뭐 계약만 주시면 그쵸? 얼마든지 그 외의 비용은 페이백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들 부적법하다. 입주자분들이 기존보다 관리비가 너무 증액이 심해졌던가 혹은 관리비는 똑같은데 어떤 인력은 줄었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부적법한 관리단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쫓아내셔야 됩니다. 소집해서 너 이제 관리단 하지 마. 관리단 바꿀 거야 해서 새로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요? 이런 판례가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관리비 청구는 무효이다. 그 말은 뭐예요? 관리단들이 관리비를 계속 청구했는데 입주자들이 후분양자들이 저 사람들 뭐야? 우리가 저 사람들 선출해 주지도 않았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우리는 100세대인데 일부 1, 20명이 선출한 저 사람들이 지금 관리비를 우리한테 계속 증액해서 부과를 하네. 하니까 일부 나머지 한 60, 70%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야 니네 뭐야 우리 관리비 못 내 해서 소송에 붙었을지 않았을까요? 대략적으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적법하다 라고 한 거죠. 관리비 못 받죠. 왜? 저렇게 적법하지 않게 선출된 가칭관리단 이런 이웃사기꾼 멧돼지 같은 애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계약한 관리업체를 데리고 와요. 그럼 그 관리업체가 소송을 붙는 거예요. 입주자들하고. 그쵸? 자, 그 관리업체도 이 관리비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관리단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관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상복합 건물이래요. 주상복합 1층에서 몇 층까지는 상가, 몇 층에서 몇 층까지는 오피스텔, 뭐 주택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자,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관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가관리단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상가만 있는, 그러니까 1층에서 5층까지는 총 10층 건물인데
1층에서 5층까지는 상가들, 그렇죠? 뭐 영어학원도 있고 뭐 유치원도 있고 막 많죠. 뭐 CU 편의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다 있겠죠. 그리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상가관리단이 별도로 우리 상가관리단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별도의 공용부분관리단으로서 조직행위를 거쳐야 된다라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분쟁 사례를 봤지만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판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관리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전문가와 전문가 중간에서 좀 멋있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든. 자, 그쵸. 자, 아무튼 지금 관리단 분쟁 사례 지금 요거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또 다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